안녕하세요. 팩트만 전달하는 찬쇼입니다. 최근 한국 유럽파 공격수들이 엄청난 활약 중이죠. 중국 매체 소우닷컴의 기사들을 보겠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각각 토트넘과 울버햄튼에서 유니폼이 가장 잘 팔리는 선수다. 영국의 매체 디 애슬레틱은 프리미어리그 구단 유니폼에 대한 일부 통계와 흥미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토트넘의 상징적인 선수가 됐다. 손흥민은 올 시즌 팀 최다 득점과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토트넘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클럽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팔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시아 선수다. 올 시즌 울버햄튼의 에이스가 된 황희찬의 인기도 놀랍다. 황희찬의 유니폼은 이번 울버햄튼의 베스트셀러 유니폼이다. 울버햄튼과 황희찬이 계약한 지 2년 만에 한국에서의 매출이 1264% 늘었다. 올 여름 한 도매업자는 뒷면에 황희찬이 등에 새겨진 유니폼 1500장을 주문했다. 마치 한국 선수들의 안방처럼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빅리그 활약 훈훈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손흥민은 득점 순위 2위로 올라섰다.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 이적 후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지난 시즌부터 홈 6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최다 기록을 다시 썼다. 단일 시즌 최다 득점을 갱신한 황희찬이 이제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노린다. 현재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득점 3, 4위에 나란히 위치했는데요. 저는 축구를 오래 봐왔는데도 동양인 공격수가 득점 순위권에 2명이나 있는 모습이 정말 낯설어요. 거기다가 여기는 현재 명실상부 세계 최고로 여겨지는 영국 리그잖아요. 이탈리아와 유벤투스의 레전드 수비수 키엘리니도 영국 리그의 수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중국의 스포츠 매체 즈바보가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이고 웨스트햄 정도만 되어도 세리에어 최고의 팀들과 같은 수준일 정도다. 잉글랜드에서 뛰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100%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어느 리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짧은 시간에 적응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고 프리미어리그는 선수들,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매우 육체적인 리그이므로 최고조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던 키엘리니조차 인정하는 영국 리그의 수준입니다. 단순히 손흥민 선수만 조명받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까지 득점 순위에 올라오며 중국에서도 황희찬 선수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 11월에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가 있었을 땐 한국 더비라는 단어를 써가며 보도했습니다. 한국 더비, 프리미어리그도 주목, 손흥민과 황희찬이 국가대표 진출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황희찬은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손흥민을 자신의 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황희찬은 울버햄튼의 영웅이 됐습니다. 다소 불안정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원톱 위치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와 토트넘의 이적설이 잠깐 나왔을 땐 손흥민과의 결합이 가능할지 관심 갖는 중국 매체가 많았어요. 중국의 매체 소우닷컴은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과 황희찬의 깜짝 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 올여름 토트넘의 관심을 받았던 황희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황희찬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골을 넣은 프리미어리그 선수는 홀란드 살라, 손흥민뿐이다. 토트넘에 황희찬이 합류하여 손흥민과 토트넘 공격 라인을 이룬다면 파괴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선수가 시즌을 얼마나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라고 보도하며 황희찬 선수를 손흥민 선수와 함께 언급하며 관심도를 올려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황희찬 선수의 지난 족적을 정리하는 기사까지 보도했어요. 황희찬은 2015년부터 유럽 무대에 출전해왔다. 황희찬은 2015년부터 유럽 무대에 출전해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유럽 축구에 적응했습니다. 잘츠부르크에 있는 동안 그는 오스트리아 리그와 유럽 대회에 출전하며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는 잘츠부르크에서 홀란드, 미나미노 타쿠미와 함께 삼각편대로 활약했습니다. 황희찬은 오스트리아 리그 우승을 이루는 건 물론이고 리버풀과 같은 팀을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2021년에 울버햄튼으로 깜짝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황희찬의 공격적인 움직임과 뛰어난 스피드는 프리미어리그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도 황희찬의 활약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게리 리네커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울버햄튼은 에이스인 네투를 부상으로 내보냈지만
대신 황희찬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에서 유독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꼽고 싶어요. 첫째로는 피지컬입니다. 여기서 피지컬이란 단순히 체격뿐만 아니라 주력, 탄력, 반응 속도와 같은 것들을 통칭하는 의미예요.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축 멤버이자 한국 국가대표 레전드 이천수 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피지컬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피지컬이 좋으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180 이상은 돼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남미 이렇게 축구를 3개로 나눈다면 아시아가 두 군데에 비해서 수준이 굉장히 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옵션을 붙이려면 피지컬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따라가려면 빨라야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키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거의 모든 남미 나라들보다 큽니다. 심지어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 키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1위예요.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키는 174로 지난 100년간 15cm 커졌으며 반대로 생각하면 100년 전 우리나라의 평균 키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는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의식주에서 드라마틱한 환경적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평균 키가 급격하게 커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지죠. 그 증거로 70년 전에는 북한의 평균 키가 남한보다 컸습니다. 2022년 국제과학학술지 네이처지의 발표에 따르면 인간의 키를 결정짓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이 80%, 환경적 요인이 20% 정도 된다고 하죠.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북방인 유전자가 작게 섞여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클 수 있는 것이며 북방인이 섞이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키가 더 큰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 남성의 평균 키는 172cm, 중국 남성의 평균 키는 167cm라고 합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과 같이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보면 키가 큰 것은 물론이고 신체 능력 자체가 여타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하는 첫 이유로 꼽고 싶어요. 둘째로는 선배 선수들이 길을 잘 닦아놓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옛날 차범근 선수의 독일에서의 활약이 있었고 2002년 주력 멤버이던 박지성, 안정환, 이영표 선수가 유럽에서 인상 깊은 활약을 했죠. 그리고 설기현, 이청용, 기성용, 구자철 선수 등이 그 명맥을 이어나가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독일과 영국이라는 높은 수준의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는 단연 최고의 공격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후배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할 수 있게 이전 세대의 선수들이 한국 선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든 것을 우리나라 선수들의 유럽 활약 두 번째 이유로 꼽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 선수들의 활약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활약하는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선수 말고 어린 선수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습니다. 98년생 조규성 선수, 99년생 정우영, 홍현석 선수, 1년생 이강인, 오영규 선수, 3년생 배준여, 이현주 선수 모두 미래 한국 축구의 밝은 희망들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미리 유럽에 나가 있는 것이 제가 꼽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유럽 활약 세 번째 이유인데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유럽에 나가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대표적인 예시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단순히 끝까지 성장하여 유럽에 나가는 선수만 있어서는 이런 지속적인 유럽 진출이 불가능해요. 어려서부터 유럽의 플레이에 적응하고 타지 생활에 익숙해진 선수들이 많아져야 지속적으로 유럽파를 배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의 성공적인 과정을 거치는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고 실패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은 나름 아시아 축구에서 다크호스의 위치를 유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한민국 대표팀만 만나면 이상하게도 이기지를 못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 대한민국의 라이벌 일본을 상대로는 몇 번 이기기도 했지만 한국에게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여요. 물론 중국이 한국보다 축구 성적이 낮으니 자주 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수준 차이를 감안해도 이상하리만큼 한국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공안증입니다. 공안증은 중국 대표팀이 대한민국 대표팀을 좀처럼 이기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중국 언론에서 먼저 쓰이다가 요새는 한국의 언론에서도 잘 쓰이더라고요. 중국에서 공안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최신 기사가 나옵니다. 최근 여론을 보여주는 몇 가지 기사를 소개해드릴게요. 공안증은 어디서 나온 걸까? 중국 대표팀은 한국을 공격할 때 이미 패배했다고 여기고 시작합니다. 2010년 동아시아컵 준결승전에서 가오홍보가 중국 대표팀을 이끌고 한국을 3대0으로 꺾으면서 중국 축구대표팀의 32년 한국전 무패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중국 축구계의 한국 공포증이 1978년부터 시작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아시안컵 등 공식 대회에서 중국팀은 한국을 상대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국과 한국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의 한국 공포증은 고칠 수 없고 지는 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제 승리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공안증은 중국 축구대표팀이 한국 축구대표팀과 경기할 때 흔히 보이는 현상으로 위험부담에 대한 초조함과 두려움을 뜻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아시아 축구의 강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 축구대표팀의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은 거의 없어서 이것이 경기 전 심리적 압박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적인 경쟁심이 있어서 한국팀에 대한 선수와 팬들의 적대감이 어느 정도 깊어져 있습니다. 한국팀을 상대로 잦은 패배를 하며 중국팀에 대한 팬들의 자신감과 열정은 점차 식어갔고 경기장 분위기는 침울해졌습니다. 중국 대표팀이 아시아 강팀들과 진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국은 한국 축구를 극도로 의식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주목도인데요.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활약할 때 역시 엄청나게 주목하고 기사를 쏟아내지만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면 엄청나게 물어뜯거든요. 토트넘이 웨스트햄에게 패배하자 중국의 스포츠 매체 지바보에서 손흥민 선수를 바로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기사를 보시죠. 손흥민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이끌었지만 토트넘의 승리까지 이끌기는 어려웠다. 중국 축구 대표팀은 홈에서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에게 3대0으로 패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3경기에 출전했는데 팀은 2패 1무를 기록하며 승리를 놓쳤습니다. 손흥민 인터뷰 선제골을 넣고도 이기지 못하고 역전됐다. 토트넘은 하루라도 빨리 반등해야 한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 응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자격이 있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지면 진 거다. 우리가 선제골을 넣고 이기는 입장에 있었지만 졌다.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선수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의 데이터 88분 동안 슛 1개, 드리블 0개, 가로채기 3개에 그쳤고 평점은 7.8점이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할 땐 아시아 축구의 왕으로 찬양하다가 몇 경기 부족하자 바로 물어뜯는 중국 언론입니다. 물론 댓글 반응을 보면 한국 공격수들에 대한 좋은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공격수들의 활약에 대한 중국의 축구팬 누리꾼들의 생생한 댓글 반응 확인하시죠. 팩트만 전달드리는 찬쇼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손흥민이 없었다면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단 1분도 보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공격수 2명이 이탈리아 공격수보다 강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 국가대표는 월드컵 16강 진입이 가능한 저력을 갖고 있다. 나는 이것을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솔직히 황희찬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저도 황희찬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활약이 점점 좋아지네요. 유럽에는 일본 선수가 많지만 그 누구도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일본 축구 시장은 규모 면에서 비교적 평균적이고 한국은 고급화 전략을 택했다. 유럽에서 한국 선수가 일본만큼 많지는 않지만 톱스타는 일본보다 한국이 많다. 레드불 3총사 홀란드, 미나미노, 황희찬 중에서 가장 먼저 잘츠부르크를 떠나 리버풀에 합류한 미나미노가 가장 먼저 침몰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손흥민과 황희찬이 일본 축구 대표팀에 합류하면 일본이 월드컵 4강팀이 될 것입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에 있을 때 황희찬은 홀란드보다 괜찮을 때도 있었어요. 아시아에서는 손흥민과 우레이가 첫 번째이고 황희찬과 산잔순이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두뇌는 돼지와 동등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글로벌 네티즌들의 반응을 팩트로만 전달드리는 찬쇼TV.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